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건 14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그래서 물가가 점점 안정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국제 유가가 다시 언제 또 오를지도 모르고 요즘 달러원 환율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서 물가가 언제 다시 또 오를지 모른다는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됐던 이 CFD를 활용한 투자, 차액 결제 거래 투자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CFD는 내가 직접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요. 정부는 최근에 특정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을 이른바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서 주가 조작 거래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뉴스 오늘은 자세하게 좀 풀어보죠. 5월 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MBC의 양효걸 기자 이렇게 두 분과 오붓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 기자님이 안 나오셨네요. 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습니다. 독감에 걸려갖고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독감 유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안 걸리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유행을 비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유행에 민감하지 않게 살고 있긴 한데 저는 이런 건 또 찾아서 걸리더라고요. 저도. 자, 박 작가님. 네. 우리나라 물가도 걱정인데 전 세계 물가가 다 전 세계가 이제 위아더 월드니까 비슷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미국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물가도 꽤 올랐어요. 근데 상승률이 조금 좀 둔화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 봐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4월에 비해 3.7% 오른 걸로 나왔는데요. 지난 3월 물가 지수가 4.2%였으니까 전달 대비로는 0.5%포인트 내린 겁니다.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대로 나온 건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보는 그런 숫자입니다. 지난달에는 1년 전에 비해서 4.2가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1년 전에 비해서 3.7이 올랐더라. 그렇죠.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을 때였죠? 최근에? 작년 7월에 전년 대비 6% 넘게 그렇게 올랐었죠. 그 후로 계속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이제 지난달에는 3%대를 기록한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유가 덕분입니다. 1년 전보다 많이 내려서 그런 거고요. 농수산물도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아주 조금 올라서 전체 물가 지수로 볼 때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물가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뉴스를 들으면 무슨 소리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필품 사러 마트에 갔다가 너무 오른 가격을 보고 그 물건을 다시 내려놓은 경험 다들 하셨을 테니까 그럴 텐데 실제로 그런 게 물가지수라는 전체 숫자만 보면 물가 오름폭이 둔화되는 게 맞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국제유가랑 농수산물 가격을 뺀 나머지 물가들은 여전히 오름세거든요. 오히려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이 좀 안정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덜 올랐다는 거거든요. 유가랑 농수산물은. 이 두 가지를 빼고 다시 계산한 물가지수를 근원물가지수라고 하는데 이 근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에 작년 4월에 비해 4%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전체 물가지수가 3.7% 올랐는데 국제유가랑 농수산물 빼고 계산해봤더니 4% 올랐다라는 거는 이건 물가가 아직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그런 단계라는 거죠. 특히 외식 물가 그리고 개인 서비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인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니까 서울 지역에 삼겹살, 삼계탕, 냉면 이런 대표 외식 품목 8개 평균 가격을 보니까 1년 전보다 최대 16% 정도 올랐고요. 농산물 중에서는 양파가 전년 대비 50% 넘게 올랐고 파랑, 풋고추 상승폭 여전히 높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중에서도 빵이나 과자, 우유 이런 상승폭은 10%가 넘고요. 그러니까 전체 물가 지수 숫자는 3%대로 좀 둔화가 됐다고 해도 내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폭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상승은 1년 전하고 비교를 잘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도 합니다. 뭐 당근이 이렇게 비싸. 1년 전에는 얼마였는데 라고 기억을 안 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한 달 전 뭐 이런 가격보다 오르면 오르는구나라고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데 소비자 물가 발표는 1년 전 수치랑 항상 비교해서 나오니까 체감이 약간 다르죠. 체감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요즘 전기요금 많이 올라서 가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특히 이거 가격을 진짜 올려야 되나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설탕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설탕도 또 안 쓰이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물가가 또 올려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 건가 봐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설탕은 달콤한데 설탕 가격을 보면 요즘 씁쓸하거든요. 얼마나 올랐냐면 최근에 백설탕 5월 선물 가격이 $702에 거래가 됐는데 설탕 가격이 $700를 넘어선 게 2011년 이후 한 12년 만입니다. 이 정도로 오른 게. 백설탕 선물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넉 달 새에 30% 가까이 폭등한 그런 가격인데 설탕 가격이 오르는 건 설탕의 원재료, 이게 원당이거든요. 원당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탕수수로 만드는 그 원당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탕수수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데 사탕수수 생산 지역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사탕수수가 요즘 공급이 잘 안 돼요? 또? 그렇습니다. 사탕수수는 주로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생산량 1위가 브라질, 2위가 인도인데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기후변화가 특히 좀 많잖아요. 가뭄이나 홍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작년하고 올해 가격이 오른 건 가뭄이나 홍수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농사가 잘 안 됐나 보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오를 것 같다는 건데 기상예보 나오는 걸 보니까 올 여름에도 가뭄이나 장마가 이쪽 지역이 심하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탕수수가 못 자라게 되고 생산에 영향이 있을 거라서 설탕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야, 그래서 상반기에 30%가 올랐어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또 꾸준히 오르던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급등을 한 거니까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국제유가인데요. 사탕수수로 설탕도 만들지만 사탕수수로 바이오 연료도 만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되면 브라질이나 인도가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만드는 대신에 바이오 연료로 돌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설탕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가가 올라가면 저절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사람 먹는 걸 어떻게 그 자동차에 넣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자동차에 넣는 용으로 만들면 더 비싸게 나가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탕수수 되는 겁니다. 원당 만드시는 분들은 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설탕 만드는 회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품 가격이 변동이 없는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당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설탕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설탕이 들어간 식품들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단 음식 요즘 잘 안 먹거나 피하는 것 같기는 한데 설탕 소비량을 보면 정말 꾸준히 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어서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먹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 별로 없으니까 물가지수도 좀 오르겠네요. 계속 걱정하신 대로 설탕 가격이 좀 오르면. 그렇죠. 설탕 가격 문제도 있고요. 대내외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일단 다음 주에 아마도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전망으로는 킬로와트 시당 10원 정도 오를 것 같은데 10원가량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4인 가족이 내는 월 전기요금이 3,000원 정도 오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계산이니까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를 일이죠. 지금 산유국들이 이번 달부터 추가 감산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중국이 원유 수입을 앞으로 어느 정도로 늘리느냐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지수도 덩달아 같이 오르겠죠. 오를 수도 있다. 여기에 또 달러원 환율도 요즘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역시 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들의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중이고 유가만 많이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물가 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떨어진 게 우리는 오늘은 또 그래도 다행입니다라고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유가가 왜 떨어졌나 보면 전 세계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으니까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좋긴 좋은 거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양효걸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또 이게 요즘 그 주식 시장에서는 계속 이슈가 되는가 봅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라고 언론들은 표현하기도 하고 CFD 대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CFD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어떤 세력들이 열심히 주가를 조금씩 해서 몇 년 동안 올렸다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증권가에서는 난리가 났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 손보기로 한 게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인데 주가 조작 사태에서 계속 등장했던 장외 파생 상품 CFD죠. 이게 차액 결제 거래라고 불리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거라는 별도로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CFD의 제도적 문제점을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일단 CFD는 주식을 직접 사지 않아도 이 증권사를 통해서 레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2015년에 이제 교보증권이 시작한 이래로 최근까지 한 13개 국내 증권사가 판매하고 거래한 금액만 거의 한 7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일단 폭락 사태 이후에 금감원이 CFD 경고를 하니까 문제가 된 종목들은 현재 증권사에서 이 CFD 신규 가입은 일단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CFD라는 게 이름이 좀 생소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거래하는 건 네. 일단 미수라고 해서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막 300만 원어치가 사지네? 네. 이렇게 하면 아니, 내일 모레까지는 돈 넣으셔야 돼요 고객님 하는 그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그 비슷한 비율로 돈을 아예 좀 빌려줘서 넉넉하게 네. 이자는 꽤 많이 받아갑니다만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거죠? 네, 일단 뭐 근데 일반 주식 거래 신용 공여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합니다. 장외 파생 거래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CFD가 가장 좀 기존에 좀 문제로 드러난 점이 뭐냐면 실제 거래 당사자는 이제 개인이고 주문을 내는 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증권사 등 이제 기관이 매수한 걸로 밖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 조작도 좀 알아채는데 늦었다라는 거고, 이번 사태에도 처음에는 이제 SG 증권, 그러니까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계 증권사 CFD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한가로 이제 직행을 한 건데, 사실은 뭐 소시에테 제네랄 측은 사실 잘못은 없습니다. 이 소시에테는 그냥 사회라는 뜻이고, 예전에 이제 프랑스가 버블을 한번 크게 겪으면서 뱅크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대부분 금융사들한테 이런 명칭이 이제 붙어 있는 거고요. CFD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물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CFD가 이때 직접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증권사를 시켜서 대신 사고 팔게 한 뒤에 나머지 차익을 정산해서 고객한테 주는 이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증권사가 40% 증거금을 제외하고는 이 자금을 끌어다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금력도 좀 막대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또 CFD가 성립을 하려면 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뿐 아니라 이게 없는 주식을 파는 이른바 공매도도 가능해야 이 상품이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CFD 계좌 신청을 하면 저도 한번 요번에 들여다봤더니 정말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도 들어가더군요. 네, 자기가 직접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대신 증권사가 어디 가서 주식 빌려다가 팔아줘 그 주문을 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일단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싸지면 도로 사서 갚는 건데 이 공매도를 위한 주식 물량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게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형 증권사 몇몇을 빼고는 사실 이런 자금력, 그다음에 이런 주식 물량을 버틸 수 있는 증권사가 많지 않은 거고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 고객들로부터 CFD 주문을 받자마자 바로 큰 외국계 증권사로 동일한 구조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고객 대신 자기들 돈으로 사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건 똑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그거 할 돈도 없어요. 일단 그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손님만 몰아다가 SG증권이니 혹은 어디 외국계 증권사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중간에서 그냥 수수료만 받는 그런 사업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줄이는 해지의 수단이긴 한데 이걸 이제 백투백 해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티셔츠 한 10,000장 정도 찍을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요. 만약에 한 달 주문이 50만 장이 갑자기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달 내내 찍어도 30만 장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주문도 날리고 납기도 못 맞추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외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문 물량을 넘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티셔츠는 어느 공장에서 나오냐 했을 때 해외 공장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주문 경로를 잘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주문이 시작이 된 건데 결국 티셔츠는 해외 공장 대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도 사실상 이제 우리 국내 증권사가 넘긴 물량을 해소하는 게 이제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종목들도 사실
주가 상승기에는 외인 거래로 잡히니까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많이 사나 보다 하고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매집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당국은 이런 좀 깜깜이 상황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특정 종목의 CFD 물량이 얼마나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시하겠다. 그래서 위험성을 일반 투자자들도 좀 알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개선안을 내놓은 겁니다. 앞으로는 네. 이 종목의 CFD 계좌로 누가 얼마나 샀습니다. 네. 그 양을 체크해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공매도도 가능하다면서요? 이 CFD 계좌를 트면.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주식을 빌려서 이제 파는 절차를 사실 개인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증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문에 따른 공매도가 이제 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CFD를 두고 뭐 숨겨진 공매도 창구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이 공매도는 모두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로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CFD 계좌를 가진 개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증권사를 움직여서 공매도가 가능한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왜 개인들만 공매도를 못하게 하고 외국계 증권사는 공매도 저렇게 많이 하냐 라고 질문했던 게 실제로는 개인들이 CFD 계좌를 터서 외국계 증권사와 거래하는 공매도를 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생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사실상 이제 공매도의 주체가 사실 불분명해진다는 건데 게다가 이제 개별 투자자는 이제 보유 중인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일정 기준 넘으면 뭐 이걸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피해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투자를 일반 개인이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FD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투자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건을 간단히 보면 뭐 금융투자 계좌에 뭐 월 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거나 아니면 순자산이 많다든지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문 투자자 요건이 2019년에 금융 규제를 풀면서 확 문턱이 낮아졌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 투자자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게 문턱이 확 낮아지면서 거래액이 확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CFD 거래에서 98% 문제가 된 거래에서 98%가 개인 전문 투자자인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까다롭게 다시 좀 허들을 세우겠다 이런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돈이 더 많아야만 할 수 있도록 좀 더 자격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고 다만 이제 증거금 40%만 가지고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21년에 한번 규제가 강화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10배 투자가 가능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증거금이 10% 최소 증거금이 10%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10배까지도 투자가 가능한 거였는데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2.5배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좀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이거 말고는 사실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CFD 계좌가 이게 사실은 유행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주식 거래 양도세 주식도 사고 팔면 보통은 세금을 안 내는데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면 그분은 그 다음 해 이듬해 매번 주식 사고 팔 때마다 양도세를 내야 돼서 연말쯤 되면 주주 명부에서 내 이름 빼기 운동. 그래서 12월 한 25일쯤 팔고 다음 내년 1월 한 3일쯤 다시 사자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게 CFD를 사용하면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증권사가 사고 파는 걸로 잡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 명이 아니세요. 이래서 대유행이 됐다고 하더군요. 네, 이게 정치권에서도 몇 차례 경고음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CFD도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양도세를 내는데 이게 파생상품의 양도세이기 때문에 11%만 내면 되거든요. 이게 종합소득세 대상도 아니고 대주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 양도세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라면 CFD를 활용한 세금 회피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제 금융권에서 CFD를 홍보하는 방식을 보면 양도세도 줄이고 개인 공매도도 가능합니다. 이런 문구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이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다. 근데 굳이 꼭 사고가 나서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금융당국에 대한 시선이 좀 싸늘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게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투자자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CFD 거래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히면 자연스럽게 이 CFD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될 거라는 거고 이럴 거면 뭐하러 이거 하도록 해놨냐. 맞습니다. 이 전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곧바로 노출되는 걸 좀 꺼리기 때문에 사실 CFD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이걸 누가 이용을 하겠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금융위는 레버리지 부분에서도 사실 일반 주식 거래에 있어서 증권사가 신용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신용 공여 한도를 관리하는 것처럼 CFD도 지나친 비투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CFD는 일반 신용 거래하고는 완전히 다른 장외 파생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신용 한도를 정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보면 원래 증권시장이라는 게 이렇게도 거래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또 망하는 분들도 생기고 원래 그러라고 만든 증권시장이니까 네. 뭐 이런 일 있더라도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이렇게 뭔가 크게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러면 정부는 또 있는 대책 없는 대책 만들어서 대책 만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정부 바뀌면 뭐 규제 개혁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 명단 갖고 올 때 이것도 규제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풀고 그러다 사고 나면 또 대책 만들고. 네. 그 연말에 양도세 매기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연말에 주식을 특정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그분은 대주주고 주식 자체는 많더라도 특정 종목을 덜 갖고 있으면 대주주 아닌 그것도 1년 내내 보는 것도 아니고 연말 하루만 딱 보고 출석 불러서 너 대주주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 전 세계에서 유례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틈새 상품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 좀 보려고 하면 왜 또 대주주 뭐 좋은 일만 시키냐 하는 또 논란은 또 정치권에서 나타나서 손 못 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서 발생하고 있네요. 박 작가님. 금값 이야기를 요즘 슬슬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특히 이제 미국하고 안 친한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금을 엄청 사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더니 방송 중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금을 좀 사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이 104톤 정도 됩니다. 근데 2013년 이후 10년간 같은 수준입니다. 그럼 최근 10년 동안은 한국은행은 금 추가로 안 샀다는 뜻이네요. 안 샀습니다.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20톤을 산 이후로 지금까지 추가로 금을 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36등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전 세계에서 9등 정도 하는데 금 보유량은 36등이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덜 갖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8,000톤 정도 갖고 있고요. 독일이 3,000톤 정도로 2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104톤.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행은 금을 안 사냐? 거기에 대해 한국은행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외환 비단 시국에 쓸 무기인 건데 그 무기를 굳이 금으로 사서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거고 한국은행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게다가 금이라는 건 한 번 사두면 위급할 때 바로 팔아서 돈을 특히 달러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서 굳이 금을 살 이유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인데요. 외환 시장에 뭔가 달러를 투입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미국 국채 갖고 있으면 바로바로 팔 수 있는데 금 시장 가서 팔고 오려면 그건 시간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2011년에서 2013년에 총 90톤의 금을 샀었는데 당시에 금값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정치권하고 언론에서 한국은행이 실패한 투자를 했다. 이런 비판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이번에도 괜히 금 보유량 늘렸다가 금값 떨어지면 어쩌냐 하는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안 사고 조금 핀잔 듣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양효걸 기자, 박세훈 작가 이렇게 오붓하게 경제 뉴스 전해드렸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